우리나라 기관 및 기계부대 핵심 전력이죠. 헬기까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K21의 별명이 헬기 잡는 장갑차예요. 제가 저거에다가 표적 지식이 복합 기능탄 플러스 알파에다가 AI. 제가 그 커리어를 걸 수 있습니다. 리얼 F-K라도 커리어를 이게 제가 커리어가 많으니까 어떤 걸 걸지. 그 중에 하나. 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 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 웨폰 K. 예, 오늘 주제 공개에 앞서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담은 한국형 전투기 이름이 근데 누구시죠? 저 모르세요? 어이 처음 보는 얼굴이라서. 어이 아재님이시네, 아재님. 제가 벗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무안을 주십니까? 무한이 아니라 이제 좀 시청자들에게 좀 웃음을 주기 위해서. 웃음을 내. 네네. 예,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신 걸 환영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여태까지 무슨 큰 잘못을 하고 있었던 걸. 하여간 쌩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남이세요. 네. 또 네, 그렇게 미남이세요. 얘기해 주시네. 네네. 그러면서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KF21이요. 역시 우리 교수님. KF21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가 만든 또 다른 21세기형 무기 체계라는 뜻에서 21이란 이름이 붙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K21 보병 전투 차량이죠. 장갑 차량이죠. 네네. 역시 네네. 교수님. 뭐 이것도 비밀 아닌 비밀인데 비밀이 너무 많으세요. 비밀 까도 비밀이에요. 지금.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야전에서 이제 지휘관 및 참모를 이제 K21 장갑차 부대에서 했어요. 저는 K21 전투기 부대에서 했다시고. 아닙니다. 육군 출신이고요. 예,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기관 및 기계부대 핵심 전력이죠. K2와 함께.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이제 전투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독일의 푸마 장갑차가 있거든요. 네. 예, 상당히 성능이 좋은데 그거와 거의 견줄 만한 어떤 성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뭐 순위는 2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운용하는 묘에 따라서 저희가 압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거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가 있었다고 해서 막 성능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죠.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심심타파, 더위타파, 졸음타파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듣기만 해도 쏙쏙 이해되는 내 손 안의 K-밀리터리 리얼 웨폰 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큰 도움이 됩니다. K21, K200 그냥 장갑차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왜 장갑차? 좀 제가 보면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수송을 그러니까 병력을 수송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장갑차를 이제 APC라고 합니다. APC, 예, Armored Personnel Carrier. 캐리어. 그래서 이거는 순수하게 기존에는 이제 트럭에다가 사람을 태우고 병력 수송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화 보병이라 하는데 저게 어떤 직곡사 화기에 약하잖아요. 장갑력을 갖고 이제 안전하게 목표 지점까지 기동시키는 것들은 이제 APC가 나온 거고.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적군이 갑자기 그렇죠. 트럭에다 예. 막 와 예.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APC가 운영이 되다가 전차의 어떤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이게 또 바뀌게 되는 어떤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APC는 해봤자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근데 장갑차가 예전에 있는 어떤 전차의 속도와 유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APC가 상관없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K2라든가 다른 나라의 어떤 고성능 전차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어떤 이제 그 기동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일한 수준으로 같이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갑차도 전차 수준으로 해서 기동력과 화력, 전투 수행 기능을 가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계부대 운용 전술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전차 스스로 가게 되면 상대와 적이 어떤 대전차 무기에 의해서 무용지 무대를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기계 보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 보병이 두 가지 형태의 어떤 전차와 작전을 펼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탑승 공격. 탑승 공격. 예.
보병들이 하차하지 않고 전차의 속도와 같이 쭉 중심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죠? 기동성 플러스에서 화력? 전차 수준은 아니지만 화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 주포가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차 전투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지형이 착잡한 지역에서는 결국에는 목지점에서 적들이 방어 진지를 편성할 거 아니에요. 북한군으로 따지면 이제 지탱점. 그러면 전차가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전차는 화력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보병이 초월을 한 다음에 좌우측의 견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차 나갈 수 있는 이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 전차가 그 지탱점 가까이를 갈 수가 없어요. 왜? 저기 포병 보병- 화력, 그 다음에 대전차 화력, 적도 전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후방에서 한 2km, 3km 정도에서 후방 지원을 해주는데 전방으로 가면 갈수록 적과 교전이 근접 전투가 일어나게 되면 정밀한 사격이 필요해요. 바로 뒤에서 장갑차가 화력 지원 해주기 위해서 지금 K21처럼 40mm 주포가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두 가지인데 순수하게 보병들을 이동시켜 줬던 어떤 초기 작전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건 APC라고 하고 전차와 동등하게 탑승 전투와 하차 전투를 실시간 템포를 맞춰서 가기 위해서 나온 것들을 IFV라고 하는데 이거를 Infantry Fighting Vehicle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게 될 K21도 마찬가지 보병 전투 장갑차라는 의미에서 IFV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장갑차면 장갑차 아닌가요? 그럼 K200은 200이고 21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럴까봐 한번 정리를 하고 간 겁니다. 기존의 주력 장갑차 K200 화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차량화에 업그레이드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12.7mm, 그 다음에 7.62mm 정도 기관총. 네.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K200 APC의 제한된 그런 능력 때문에 합동전장에 그닥 앞으로의 미래전장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논리들이 대두돼서 이때 이미 세계 기갑 차량들이 많잖아요. 브래들리, 워리어, 네네. 마르더, 네네. 벤페, 네. 보병 장갑 전투차들이 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수송 장갑차에서 이제 벗어나서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개발을 제시하고 이 제시를 받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중구경 하기를 탑재해서 어느 정도 공격 능력이 갖춰진 그런 보병 전투 장갑차 연구 개념을 만들고 1995년부터 탐색 개발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K200을 우선은 이제 오랫동안 운용을 해왔잖아요. 이제 그때 당시 생각은 뭐냐면 그 위에다가 좀 무장을 더 플러스 알파하는 개념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의 어떤 무기 체계가 그 당시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전차들인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맞서기 위해서 또 전차가 계속해서 성능 개선을 해서 이제 경쟁이 붙어갖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돼요. 그래서 K1, 뭐 E1, 뭐 그다음에 K1, A2 뭐 등등해서 네, K2 A1, 이제 A2, K3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차 전투와 이제 탑승 전투를 할 때 이 APC에 관련된 부분 업그레이드 해봤자 이 전체 성능을 쫓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IMF가 터지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그런 어떤 최초의 APC를 가지고 업그레이드 했다는 어떤 생각들을 다 백지화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본 계기가 된 거예요. 전 세계를 보니까 장갑차가 APC가 아니라 IFV로 가고 있네. 그렇죠. 특히 이제 보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이제 브래들리가 있잖아요. 30mm 주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정도에 뭐가 들어오죠? 차관 대신에 러시아 차관 대신에 잘 아시는 거 BMP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벤페. 예, 그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거는 다 이제 주포가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경향을 딱 보니까 이제 IFV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이게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K200부터 K21까지 다 운영을 해봤어요. 저는 지휘관들과 지휘자를 다 거기서 했기 때문에 K21이 이제 저희가 군 생활할 때 아직 이제 그 개발 단계였고 저는 이제 K200부터 시작을 했는데 1999년도에 개발이 시작되고요. K21이 그다음에 이제 2007년까지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이때 910억 정도가 들어요. 그 당시에 910억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2009년부터 본격적 양산이 시작됐고 2016년까지 이제 총 3차례에 걸쳐서 466대가 이제 실전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20기계화 보병 사단. 그다음에 이제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 제가 주로 이제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에서 이제 수기사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이 또 K21 장갑차 4차 양산에 들어가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기간 아마 2024년부터 28년까지 거예요. 7,093억 정도가 이제 투자될 거고요. 그래서 장갑차 한 대 가격 59억 정도 되는데 이제 한 그렇게 계산하면 120대 정도가 납품이 되겠죠. 네. 계속해서 4차까지 양산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여러 차례 말하지만 전쟁에서 워프루븐 된 것 같이
운용 측면에서 이제 어떤 정도의 어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파생형들이 이 장갑차를 이제 기초로 해서 나오는 다른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K 방선을 이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APC K200과 IFB K21이 국군의 주력,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장갑차로 매김하게 됩니다. 네, 제원은 전장 6.9m, 전폭 3.4m, 전고 2.6m, 중량 25톤으로 흑표 전차와 폭과 높이가 거의 비슷하다. 전차급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요? 네. 저희가 기동을 할 때 한 3가지 종류의 기동이 있어요. 자발 기동이나 스스로 이제 기동해서 가는 거예요. 조종수가 스스로 기동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해트 차량, 트럭에 어부바처럼 실어 갖고 가는 게 있고요. 어부바. 예. 아, 세 번째가 뭐냐면 철도로 이동하는 게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마찬가지 표준화가 나오는 겁니다. 해트 차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 차량 같은 경우는 전차라는 것도 실을 수 있도록 다 최저차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폭이 더 짧거나 아하. 더 크게 되게 되면은 추가적인 소요가 많이 걸려요.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의 전쟁을 거쳤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그 적은 어떤 전차의 수로도 양면 전쟁을 감행했을 때 있는 건 뭐냐면 해트 차량의 그렇죠. 핵심이었어요. 기동에서 이쪽에 갖다 놓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해트 차량은 아무리 우리가 장갑차하고 전차의 어떤 성능이 좋더라도 그 해트 차량과 철도의 힘이 아직까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기동전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비슷한 사이즈가 나오게 됐다. 야, 계속해서 제원을 보겠습니다. 디젤 750마력 엔진이고요. 최고 속도 시속 70km, 야지 주행 40km. 제병 협동 전투를 위해서 K2 전차와 동일한 속도, 이 비슷한 내용이죠, 그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속거리는 500km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가 전술적 수준, 작전적 수준, 그다음에 전략적 수준 하는데 군단까지는 저희가 전술적 수준이라고 그렇죠. 해요. 예를 들어서 2개 사단이 1단계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작전 1개 사단 플러스가 한단 말이에요. 네. 단계화를 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계화를 시켜 하게 되면 첫 번째 1단계에서 이제 투입했던 이제 그 부대들이 2단계 때 쉬는 게 아니에요. 전투력 보고라든가 이제 재정비하고 편조를 다시 해가지고 다시 투입할 연속 작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작전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투를 할 때 저 현역 실력만 하더라도 일주일 이제 주야 연속 훈련을 했어요. 네. 일주일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네. 500km 정도 된다. 계속해서 공격하고 정비하고 공격하고 정보하는 거를 이거를 3에서 4회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대별로 따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를 충분히 해봤을 때는 뭐냐면 일일 평균 100km 정도 잡았을 때 5일 정도에서 7일 정도 잡았을 때는 평균 500km가 나와요. 아니 이거 논멜 군단이 다시 부활했으니까 하루에 100km를 근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50km 기동하고 거기다 탄약 제적제하고 그다음에 뭐 리퓨얼하고 하게 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하긴 하지만은 예. 저런 어떤 주행 기간을 단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지속 지원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거 초월 작전이라고 해요. 그렇죠. 기계화 부대의 어떤 백미노 초월 작전을 얼마나 빨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월 작전을 빨리 해야지만 저기 정신을 못 차리고 지휘통제 마비가 돼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뚫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0km까지 결국에는 단 일주일 만에 최소의 지속 지원으로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능력 가졌기 때문에 500km 잡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500km 기동성, 주행성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IFV잖아요. 네네. 화력 측면에서 어떤가요? 엄청나게 큰 화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상에 있는 어떤 적의 무기체계 잡지만 네. 공중에 있는 저석 적어도 그다음에 헬기까지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아이 전차 잡으러 가져왔는데 왜 헬기까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K21의 별명이 헬기 잡는 장갑차예요. 보시게 되면 K200 같은 경우는 정면을 봤을 때 우리가 K200을 쳐다본다. 보시면 우측을 봤을 때는 단차장석이 있어요. 예, 거기는 이제 7.62mm 이제 기관총. 저 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M60 이렇게 달고 했어요. 40mm라든가 30mm 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관총으로 기관총이죠. 달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서 그 K21 같은 경우는 40mm 주포를 달아요. 40mm. 예, 이게 엄청나게 큰 화력이에요. 이게 40mm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화력이라고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그걸 두께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연속 사격이 가능해요. 1연발 이제 한 발, 단발, 3연발, 5연발까지 다 가능하거든요. 땅 이런 식으로 딱 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한 지역을 이제 화집전을 만들어 계속 뚫어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 브래들리 장갑차하고 그다음에 만났죠. 예, 굴욕적이지만 네. 걔가 이제 계속 쏘잖아요. 땅 계속 쏩니다. 계속. 그 전술용으로 깐데 또 까고. 네, 깐데 또 까고 해서 계속 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거든요. K21에 들어 장착된 40mm 기관포가 새로 개발된 게 아니고요. 해군 무기체계예요. 아 해군 무기체계요? 해군 전투에 보게 되면 쌍열 기관포 있죠. 노봉.
땅땅 하는 거. 그걸 가져왔다고요? 예, 그걸 갖다가 개량해서 이제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이게 2.8m의 어떤 포신을 있는데 이제 초속이 105m. 그다음에 이제 포탄 발사 속도 분당 300발까지 연속 사격이 가능해요. 내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전차의 어떤 주포에 보면 옆에 공축기관총 있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 주포가 있기 때문에 7.62mm 이제 그 공축기관총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에 있는 이제 포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기동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 걸려서 네네네. 차체로 완전 돌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주포가 사격이 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될 때 이제 저기 딱 봤는데 저기 앞에 저기 있네. 어떻게 해야 돼? 우선은 제가 못 쏘도록 제압 사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 기관총이 공축 기관총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차에 공축 기관총이 왜 달려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제 사격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우선은 이제 선빵을 화력을, 때려놓고 네. 해야지만 이게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적들이 숨을 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같은 개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전차 장갑차를 운영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격을 못할 조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형이라든가 자체적인 이제 기계적 어떤 한계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또 이제 자동 송탄 장치 제가 먼저 설명드렸지만 세 가지 탄두가 있어요. 저는 이제 원래 네 가지 탄두예요. 저게 뭐냐면 첫 번째가 K 이제 236 복합 기능탄. 이게 수백 개 자탄이 나가는데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자탄이? 수백 개, 7에서 800개 정도가 있어요. 7에서 8. 예, 크레모하고 비슷해요. 그다음에 장갑을 뚫는 K237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이건 뭐 전체에 쓰는 거니까요. 철갑탄.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충격신과 지연신간을 동시 이용해서 접촉 시 폭발하거나 이제 간통 폭발하는 K216 이제 고폭 소위탄이 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연수탄 있죠. 연수탄,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연수탄 있어요. 연수탄 있는데 연수탄도 장난이 아니에요. 파괴력이. 아유, 그렇죠. 연수탄도 맞으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형 이제 40mm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APF 이제 SDS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개발 성능 목표로 잡은 게 뭐냐면 스웨덴의 보병 전투 차량에 보면 CV90용에 쓰이는 그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이 있어요. 네. 그거와 동등한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한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CV90에 나가는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 같은 경우는 1000m의 그 거리에서 그다음에 군질 앞 연 강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160mm에서 180mm까지 관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왜 1000m일까요? 유효 사거리로 봐야 되나요? 0.4기와 비슷한 거예요. 저희가 최초에 K21 장갑차를 갖고 나가서 최초에 이제 전투 사격을 하기 전에 소총이 0.4기 하는 것처럼 네. 0.4기를 해요. 그걸 딱 맞춰놓은 게 1000m예요. 왜? 1000m 이내를 맞추게 되면 전체 사거리가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1000m가 돼야지만 2에 3km까지 어떤 사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1000m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어떤 지형을 다 고려해서 한 거예요. 예. 유용한 사거리가 많네요. 예, 그래서 그 수준은 이제 그 아까 CV90에 이제 쓰이고 있는 이제 날개 안정 분리 철갑탄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 수준 정도예요, 저희가. 160에서 180mm면 웬만한 장갑 네, 네. 정도 되는 예, 거죠. 그래서 이 장갑차를 이제 이 철갑탄을 쓰게 되면 이제 3에서 4km 정도까지 완벽하게 이제 거리에서 관통할 수가 있는 아, 거죠. 그 정도에서도 화력을. 예,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 지형을 보게 되면 산악이 많아서 못한다 하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악 지역이지만 잘 찾아보게 되면요 3km, 4km까지 다 나온 데가 다 있어요. 예. 반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시면 알겠지만 걔네가 다 개활지지만 다 뭐 3, 4km 아유, 안 하잖아요. 못하죠. 왜냐면 지형이라는 거는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다음으로 이제 제가 그 아까 헬기 잡는 거 요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쓰는 게 이제 복합 기능탄을 써요. 그때 쓰는군요. 네네. 이게 이제 다기능 신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안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네. 이거를 근접으로 쓸 거냐, 시안을 쓸 거냐, 충격, 자폭을 쓸 거냐를 저희가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탄이 목표를 5m 이내에 근접하게 되면 자동 폭발해서 수백 개, 아까 몇백 개, 7에 800개 정도 있잖아요. 800개. 파편이 목표물 중간에 딱 터져요. 그래서 헬기를 포함한 이제 저속 저공도의 적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왜 5m로 왜 이 근접 신간을 많이 쓰느냐? 네. 문제는 뭐냐면 적들이 이제 비행을 정직하게 안 하잖아요. 전술 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지나갈 때. 정직하게 안 한다고요? 정직하게 안 하죠. 정직하겠죠, 그 사람들. 왜? 걔네 정직하지 않아요. 절대 정직하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상하게 야릇하게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직접 맞출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확산 범위를 700에서 800까지 있는 이제 그 구설들을 확 하게 되면 반경 5m가 이제 여기가 이제 다 그 살상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발만 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겠죠. 걔네가 쫓아가면 쭉 쫓아가면 땅땅땅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 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 어떻게 되면 리드를 적용한다, 사격한다 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표면적이 딱 어느 정도의 살상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격추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저속 저고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AI 기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자동화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 될 거고 저거하고 연결되게 된다면
저거는 뛰어나겠죠. 엄청난 거예요. 저걸 또 하기 위해서도 뭐가 있냐? 레이저 표적지시까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제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특히 드론의 위협, 초소형과 소형에 관련된 위협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장갑차에도 이제 복합 방어도 중요하지만 능동 방어 네. 중요하지만 저런 식으로 해서 탄이 저런 식으로 이제 개발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미래를 보면서 과거 것이 소환된 게 뭐가 있죠? 보병들이 막 산탄총이 산탄총.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는 그렇죠, 산탄총. 보병 분대와 소대의 편제관계로 산탄총이 들어갔어요. 아하. 그런 것처럼 저런 어떤 탄에도 클래식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복합 기능탄이 앞으로는 업그레이드 될 거다. 제가 저거에다가 표적 지식이 복합 기능탄 플러스 알파에다가 AI, 제가 그 커리어를 걸 수 있습니다. 커리어까지. 네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여기 리얼 F K라도 커리어를 그러니까 제가 커리어가 많으니까 어떤 걸 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 네. K21에 신궁이 장착된 적이 있었다고. 예, 아재님 여기에 어마어마한 비밀과 요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예. 잠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다음 주에 나머지 비밀과 유물을 밝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궁만이 아니에요. 현궁도 그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요. 제가 이것도 검토 의견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그럼 채택 안 되면 캐리어 하나 거는 걸로. 그건 안 걸겠습니다. 예, 안 걸고 제가 다시 해야 된다라고 다시 건의를 해야죠. 그래요? 네네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하천 때문에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피해를 본 전투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수상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타보시면 알겠지만 오리배 타는 느낌이에요. 되게 무서운데 딱 들어가게 되면 되게 안정적이고요. 오리배가 무서워요? 예. 무섭잖아요.